입시 준비 전에 동네에 있는 일본어 학원에 갔었어요. 그 학원 선생님이 일본 유학이 장난인 줄 아냐. 자기네 학원에서 공부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큰애가 일본으로 가고 둘째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엄마가 첫째를 시켜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둘째 유학을 포기시켰다고 저보고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죠. 저를 어떻게 받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가 정말 뭐 사춘기도 있고 하다 보니 피크였는데 그때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항상 매일매일 도돌이표, 고통이 도돌이표였어요. 아침에 억지로 깨워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토했다고 힘들다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집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고 그리고 자퇴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그랬죠. 그 집이 멀어서 힘든 거는 시골에 있는 집에 살기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엄마 잘못이었죠. 자퇴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것도 엄마 때문이라고 항상 그렇게 저를 원망했었어요. 신체화도 심했고 정말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는 학교를 가기 싫은 걸 사실 이해했어요. 왕따 당하고 선생님하고도 항상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이가 학교 가고 싶은 게 이상한 거죠. 저희도 회사 가기 싫은 것처럼. 그래서 아프다고 할 때는 학교를 좀 쉬게끔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학교 공부보다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외부 활동들 많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건데 완전 동아리는 아니고 학교에서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활동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해서 학교보다는 좀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참 그때 화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서로 힘들었죠. 그런 게 많이 힘들었죠.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거부하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화가 났을 거고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고 그거를 당연히 엄마한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요 사이에는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처럼 안 되면 그거가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회사로 전화를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전화를 막 번갈아 가면서 회사 전화하고 뭐 핸드폰 전화하고 계속 전화해서 제가 전화 안 받고 끊어버리고 이러면 막 계속 돌려가면서 전화하고 한 번 전화 뭐 1시간, 2시간씩 통화하고 전화를 끊지 않았었어요. 사실 제가 일하면서 되게 눈치가 많이 보였죠. 그런 일들이 그냥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매일매일 그랬으니까 사람들한테 참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죠. 아이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납득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였거든요. ADHD 아이들이 이제 충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좀 풀어놔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에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애기를 귀를 꺾는다 그러는데 그 꺾어지는 귀가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을 함부로 이제 애를 그냥 내버려 둔다. 버릇없게 키운다. 아니면 뭐 너무 오냐오냐하고 뭐 과잉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버릇없는 애를 저렇게 내버려 둔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데 그거는 그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허용해주고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 통제가 안 되는 아이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사회가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거부를 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있다 애들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오면서 이 충동성 혹은 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 특성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아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때는 서로가 너무 힘든 거죠. 부모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이들도 아이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정말 전쟁이었어요. 전쟁.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는 그때 정말 날이 설 대로 선 고슴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슴도치의 그 독가시들을 바짝 세워서 저한테 막 찌르면 제가 또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받은 걸 또 아이한테
쏟아붓기도 하고 서로가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이죠. 그때 좀 더 제가 아이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날이 서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가시가 돋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간신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로 그냥 인정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가 일본 미대 입시를 하는데 쉽지 않았죠. 다른 애들이 숙제를 만약에 30분이면 하는 과제라면 저희 아이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맺음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스스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도 그 끝까지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학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통학 시간만 하루에 편도가 1시간 반, 2시간, 왕복이면 보통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체력도 안 좋은 데다가 버스 타고 서울을 오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고 힘들고 또 그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제 그때는 체력도 돈도 마음도 모두가 고갈되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입시 비용이며 또 일본에 시험 보러 가는 비용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혼자 감당했으니까 직장도 다니고 또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면서 아이를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짜증을 정말 많이 냈죠. 참 힘들었었어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우선 아이가 어떤 게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어떤 거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 본인이 원하는 거나. 뭐 제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주로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우선 들어주고 그럼 너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럼 그거에 대한 너의 준비는 어떻게? 엄마는 어느 지점까지 지원해주고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주로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하고 저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면 저하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랑 저랑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데 ADHD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그 약속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못했을 때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이후에는 아이가 수긍을 다 해요. 근데 어쨌든 저랑 아이랑 약속했던 게 엄마가 일본의 미대 입시를 지원해주는 거 딱 한 번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 합격이 안 되면은 포기한다. 이게 이제 저하고 아이하고 약속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시작됐죠. 저희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일본어도 혼자 독학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거의 그냥 혼자서 일본 거리를 다니면 일본 사람들 다 대화하고 할 수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일본어를 잘해요. 면접 볼 때마다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입시에서 그 해에 볼 수 있는 시험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제 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정말 그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으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되려 저는 제가 입시를 뒷바라지해준 입장에서 저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가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겠대요. 재수를 하겠대.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 2시간씩 자면서 제가 그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난 자신 없다고 안 된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계속 막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 내가 가서 상담 받고 올게. 근데 엄마 학원 가서 내가 학원비 제일 조금 들게 일주일에 2번만 학원 가고 제일 싸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학원 다닐게 엄마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마 하고 학원을 갔는데 이제 학원을 다른 학원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그 전 학원보다 시간은 더 짧게 갔지만 학원비는 더 비싼 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사실 힘들게 이제 준비를 했지만, 근데 이제 뭐 학원이라는 곳은 이미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을 졸업하고 간 거니까 어른으로 이제 학원에 갔잖아요. 학원은 또 학교랑 또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해해 주질 않아요. 특히나 얘는 이제 고3이 아니고 20살이기 때문에 너 성인인데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 참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마지막까지 도망 안 가고 끝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쨌든 그게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내가 하고 싶다, 딱 이런 마음이 딱 쓰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좀 결정을 먼저 하고 엄마한테 와서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좀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수도 했고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입시를 하는 아이들은 일본어 학원을 또 따로 다녀요. 미술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본어 학원을 따로 다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비싼데 그중에 또 그 면접 시기에는 면접만 보는 그런 특별 전형도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그거를 한 달씩 막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희 아이는 세 번 선생님이랑 1대1로 수업하는 거 세 번 정도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런 것도 아이가 스스로 제시했었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재수까지 지원해줄 때도 제 아이가 붙는다 이런 생각 사실 못 해봤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그 특히 이제 일본 시험은 오픈을 안 해줘요. 그게 붙었는지 떨어지는 결과만 나오지 그거에 대해서 왜 네가 이게 부족했고 이런 게 없고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국민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해주고 좋은 점만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뒤에 가서는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걸 본인한테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아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참 기대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이제 붙기를 바라지만 정말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일본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온라인 시험 보고 막 이럴 텐데 정말 되게 힘든 과정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서 되게 낙담했는데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험에 외국인 한 명, 일본 자국인 한 명, 이렇게 한 명 한 명 총 두 명을 뽑는 시험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외국인 한 명에 저희 아이가 뽑혔어요. 그건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붙었다는 게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합격했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그런 시간들이 지났는데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가 ADHD니까 병원 치료라든지 정서적인 치료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권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의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호소했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제가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힘들긴 했지만 어떤 점에서 아이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아이를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를 좀 허용적으로 키웠었어요. 허용적으로 키우면서 아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뭔가 하고 싶거나 뭐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스스로가 저한테 먼저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가 정하게 했고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거를 딱 중지를 한다거나 약속한 것을 이행하게끔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저항하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이 살았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아이가 오르락내리락 저도 오르락내리락 이러면서 같이 막 전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전쟁이었거든요. 저도 감정적으로 힘든데 아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미친놈같이 널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조금 기다렸어요. 좀 기다리고 아이가 막 딸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당장 얘기를 하라고 대답하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기다렸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하자. 조금 더 이따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한풀 조금 꺾인 이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거가 어떤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이런 부분 노력할게 라고 얘기했고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아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극단적으로 행동을 많이 해요. ADHD 아이들이. 특히
가족한테는 더 많이 하는 거는 자기의 본 모습,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이하고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의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저한테 쏟아냈던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그 순간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거를 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들은 덩치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되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아이랑 그 순간에 붙들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한 발 물러서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흥분했을 때 말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가 그때 마음속에 되게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했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고 엄마가 이걸 안 해줘서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의 힘든 마음들을 되게 엄마 때문에라는 그거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정말 엄마 때문에 힘들다라는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엄마 나 이만큼 힘들어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엄마가 날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줘 내 마음을 좀 공감해줘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사실 들여다볼 수 있는 저의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주로 아이가 좀 많이 흥분했을 때는 좀 많이 한 발짝 물러서서 좀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막 성인군자처럼 아이를 막 받아주고 품어주고 막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싸웠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히 애쓰면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막 다 엄마 때문이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듯이 많이 싸웠었어요. 그때는 저도 아이랑 수준이 똑같았으니까 그렇게 싸웠고 정말 제가 그래서 아이랑 같이 성장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수준이 아이의 수준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크는 만큼 저도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애가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 왜 내비 두냐 그러는데 내비 안 둘 수가 없어요. 겪어보시면 알 텐데 내비 안 둘 수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뭐 자기 팔다리 뭐 자기 뭐 몸 생각 말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제가 어떻게 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ADHD 같은 경우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조금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견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3 때부터 아이가 재수했을 때까지 그때 제가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거가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 저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남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원망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정말 최선 이상을 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그 과정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사실 불평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이제 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죠. 그래서 저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뭐 이제 성인 ADHD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성인으로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충동성이나 이런 부분. 이게 사실 무슨 감기처럼 며칠만 약 먹고 쉬면 나아요 이런 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그냥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더디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싸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뭐 다른 아이들이 어땠고 다른 집이 어땠고 이런 거 사실 관심 없고요. 다른 애들이 뭐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 집 부모도 아니고 그 집 아이가 저희 아이가 될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한 거죠. 사람들이 참 ADHD라는 아이들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정말 어른들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힘이 됐던 어떤 한 영화에 나왔던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 읽어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브래드 피트 나왔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생에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처한 걸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필요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과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 없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저희 아이같이 ADHD 아이이거나 또 아닌 아이이거나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부족한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ADHD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르는구나. 그런 경험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나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지켜내려는 마음이랑 이렇게 완전한 이해 없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엄청 대단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받는데 근데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힘이 있다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긴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그리고 저의 얘기들이 위로가 되셨기를 그 위로의 말들이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날들 보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